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가 방향성을 탐색 중입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지만 이미 전거리의 이슈를 일정 부분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지수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일단 모두 보합권인데요. 코스피는 강보합권으로 2,89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입니다. 768포인트에서 움직입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외국인이 팝니다. 921억 원의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186억 원, 지금 148억 원 팔자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개인만 사들입니다. 1,240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에 나란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금액은 소폭이지만 128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375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500억 원 가까이 팔자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일단 시총 빅5 종목 내에서 삼성전자는 2% 약세로 57,050원, 57,000원 기록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3%대 오름세로 242,750원대 거래되고 있는데요. SK그룹과 아마존 웹서비스가 울산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소식이 지금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69% 약세, LG에너지솔루션도 2.3% 내림세 이어갑니다. 반면에 방산 대표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반등합니다. 3.39% 오름세로 거래가 97만 7천 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2%대 강세로 43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약세입니다. 현대차가 1% 가까이, 지금 기아도 1.85%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 거래가 9만 5,400원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시총 빅5 종목 내에서는 시총 1위 알테오젠만 반등합니다. 4%대 오름세로 거래가 40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2.17% 약세로 9만 원 선, HLB가 3.8% 약세 이어가며 5만 700원에 거래됩니다. 에코프로도 2.1% 내림세입니다. 거래가 4만 1,95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넘게 떨어집니다. 27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파마 리서치는 반등합니다. 전 거래일을 17% 넘게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4%대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45만 1,000원이고요. 휴젤도 3.5% 오름세로 36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1%대 내림세, 니가캔바이오는 1% 올라가고요. 클래시스 1.5% 약세로 거래가 5만 9,100원으로 집계됩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액화천연가스 LPG 관련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 대상으로 확대하자 중동의 원유 수출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한 영향입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흥구석유가 19%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 18,940원이고요. 중앙에너비스도 6.8%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3,250원. 더불어 SK가스도 3.8% 오름세로 23만 원대에 거래됩니다. 다음으로 원전주들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그나마 모멘텀이 있는 원전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전주는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데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최종 수주하면서 산업의 발전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원전주 내에서는 한전 KPS가 8.3% 강세로 현재 거래가 5만 4,700원으로 집계되고요. 비츠로테크가 8.7% 오름세로 8,930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4.76%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5만 7,200원입니다.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환율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 기준으로는 1,364원 70전에 거래됐고요. 현재는 소폭 올랐습니다. 1,366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여전히 양지수 보합권입니다. 코스피는 조금 상승폭을 넓혔습니다. 현재 0.2% 오르면서 다시 2,900선 터치를 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768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까지 오늘의 흐름도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장중에 언제든지 변동성 커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까워요. 진짜 2,930선도 넘었고 진짜 3,000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았는데 갑자기 중동 이슈가 터졌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분위기가 빨리 좀 전환이 됐으면 하는데. 그렇죠. 외국인들이 근데 오늘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죠. 금요일도 좀 약간 파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장초반부터 벌써 현물 쪽에서 1,000억 넘게 네. 순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사람인데 선물 쪽에서도 오늘 이제 순 매도로 1,000억 이상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오늘 현 선물에서 외국인들은 조금 분위기를 바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이란 이 양 국가 간의 전쟁이 지금 중동전으로 더 확산될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전면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묻는 질문들이 뻔하잖아요. 얼마나 이 전쟁 오래 갈까? 네. 라는 얘기고 또 유가가 어디까지 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두 큰 질문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시장은 밑에부터 거의 20% 넘게 이렇게 코스피가 올랐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쉬고자 하는 타이밍에 들어왔었는데 이런 이슈가 터지니까 이제 지난 금요일 오늘 약간씩 주춤하고 이제 2,900선을 이제 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선행 PBR을 보면은 0.90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2차 관문은 2,900에서 3,000선 언저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여기가 언제 빨리 안정화되느냐. 여기 진입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또 자금이 흘러가는 이동이 보인단 말이죠. 달러원 환율이 또 이제 강세를 또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사실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했는데 또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이건 또 어떻게 될까? 환율은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로 간다. 외국인들은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우리 시장은 올라갑니다. 이 함수는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도 뭐 이제 환율이 잠깐 위로 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좀 정세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안전자산이라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상당히 그 리스크를 지는 적극적인 위험을 택한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환율입니다. 빨간 선으로 제가 표시를 해왔는데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우리 달러원 환율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원화가 강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갈 때 우리 시장 어땠죠? 파란 줄로 표시된 우리 코스피 지수는 위로 끝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환율이 이렇게 멈칫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렇게 멈칫하는 이런 국면이 나오고 있다,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행히 미국에서 달러화 지수가 지금 뭐 지난번 고점에서 110에서 지금 100을 뚫고 97, 8 여기까지 왔는데 지난 금요일 보니까 98 정도까지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달러화 지수가 아주 강세는 아니어서 우리 시장도 지금 환율이 그렇게 크게 요동을 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주의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외국인 수급의 방향이 바뀔 만큼 임팩트가 있는 건지 단계 수습이 돼서 우리가 기대했던 외국인 수급이 사실 들어와야 코스피가 3,000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 내걸었던 5,000포인트 달성도 사실 외국인 수급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거니까. 외국인들이 사실은 우리 시장을 끌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숫자를 쭉 계산을 해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지난 우리 4월 그 제일 저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8조 정도를 샀어요. 네. 걷다가 연기금이 한 1조 5천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둘을 더하면 한 9조 5천인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또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샀잖아요. 자사주를 월 한 1조씩은 사니까 그걸 다 더해보면은 한 11조 5천 정도로 산 거예요. 이 11조 5천을 외국인, 연기금,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사고 있는 동안에 개인들은요 11조 5천을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분들은 지금 아주 기분들이 좋으실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지수 5천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 거지만 당장의 지수는 2,900선을 지금
직접 스트레이트로 이제 올라와가지고 아주 따뜻한 이런 국면을 보내고 있다. 개인들은 외국인들이 오늘같이 팔면은 또 사겠죠. 그래서 저점 매수로 다시 응할 가능성이 많다. 왜? 저점 매수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때, 그리고 외국인들이 급작스럽게 팔 때 개인들은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믿음이 있는 좀 그 매수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2,900, 3,000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 이외에도 이제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3,000을 넘어간다고 하는 이제 외국계 IB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내려가면 좀 밀리면 버티면서 사겠다 이런 개인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지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국면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그 개인들의 전략이 지금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둑에서도 대만은 쉽게 죽지 않는다고. 지난주까지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는 딱 이랬죠. 새 정부 들어와서 증시 부양,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가 아주 다분하게. 이게 기대감으로 작용이 돼서 지수를 밀어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떴던 게 지주사, 증권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방향도 아직 바뀌지 않았다. 물줄기가 바뀌지 않았다고 보시죠? 네, 저는 전반적으로 증권주를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주로 숫자를 많이 보고 숫자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점검을 해봤어요. 근데 점검을 해보니까 여전히 뭐 증권주는 여전히 차별적으로 할인된 상태예요. 다만 이제 앞장서 나갔던 뭐 미래에셋 증권이나 이런 데는 이제 조금 목에 찬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ROE 대비해서 여전히 뭐 할인돼서 거래돼 있다. 차트만 보면은 가팔러가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커지고 있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IB 쪽의 비즈니스도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신규 비즈니스가 하나씩 들어온다고 치면은 지금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더 잘 봐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방산, 원전 뭐 이런 거 볼 때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저는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 시장이 더 커질 거다. 멀티플을 더 좋게 봐주자.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봐주는 거거든요. 저는 증권 쪽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차별적으로 은행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어요. 은행주는 ROE 대비해서 목이 찰 정도로 왔고, 여기서 신규 뭐 비즈니스를 은행 쪽에서 크게 가져갈 것은 없다. 그래서 은행은 좀 트레이딩 쪽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주사는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요. 지주사도 아직도 그 net asset value, 순자산 가치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그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한화나 HD 현대나 두산 이런 데들은 조금 더 면밀히 좀 봐야 되는데, 그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NAV 대비해서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는 지주사들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 그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은 지주사에 대한 재조명이 다시 시장에서 일어날 거다. 그러면 지주사 탄력은 여전히 유효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세와 직결되는 섹터를 짚어보면 최근에 철강 관세 50%로 트럼프 행정부가 올렸죠. 거기에 대해 자동차 관세도 인상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시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로 보면 반도체 아직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세와 직접적으로 엮이는 섹터에 대해서는 이게 또 업황과 상관없이 또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철강, 화학 뭐 이런 쪽을 보면요. 우리가 샌드위치 경우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철강이나 화학 쪽은 중국에서 뭐 저가 공세로 전 세계 시장을 지금 교란을 시켜놓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돈 버는 철강 화학 회사가 없는 가운데 거기에다가 또 관세 이슈까지 이렇게 얹혀버리니까 이게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다. 그래서 저는 철강이나 화학 이렇게 시클리컬, 특히 중국과 경쟁이 이렇게 맞붙어 있는 이런 섹터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쪽은 조금 이제 다른데요. 여기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항상 쌌죠. 그러나 그 밸류에이션만 보고 계속 그거를 외치기에는 지금 현행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문제 중에 하나는 트럼프 관세가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공장을 짓고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우리 시장에서 조금 관세, 여기서 직접 가는 물량들도 많거든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수출 물량들이 많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싸가지고 너무 사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손이 안 나가는 이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여기도 이제 캐탈리스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게 이제 될 거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순환 출자 구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다시 현대모비스로 돌아가는 이런 순환 출자 구조를 깨트리는 순간이 아마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재평가되는 이런 국면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지수도 3천 넘어가서 그런 현대차 그룹으로 다시 매기가 쏠리는 그런 국면이 나올 수가 있죠. 다만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또 주목해봐야 될 주요 변수 FMC가 예정돼 있습니다. 중동 변수가 터진 가운데 열리는 FMC란 말이죠. 물가는 안정적이니까 또 트럼프가 바로 금리 내리라고 또 압박을 가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연준이 열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장 컨센서스도 그렇고 저도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번에도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네. 좀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시장에서 숫자를 좀 보고서 판단을 하고 싶어하는 이제 파월인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 찔러도 흔들리지를 않잖아요. 근데 지금 상당히 혼재된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미국 경제가 최근에 보니까 뭐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도 그렇고 되게 탄탄한 걸로 나오고 있고 인플레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숫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좀 낮아진 숫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이번 달 이제 이후부터 나오는 숫자들은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거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이제 하는 이제 나라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쪽에서 그 FOMC 관련돼 가서 캐탈리스트 주가를 위로 끌고 가는 그런 모멘텀 즉 기준금리 인하 같은 어나운스는 뭐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재점증되고 있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중동 정세가 격화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좀 강해지는 때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서학개미들은 이제 미장 투자 그 중에서도 좀 기술주 위주로 많이 담고 계시고 레버리지도 많이 하시는데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좀 조정을 할 필요도 있겠죠. 일단 많이 올랐잖아요. 바닥부터 해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M7 주가들의 최근 행보를 보시면은 아 조정이 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실 거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 중에 있는 아주 핫한 주식이 테슬라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있는 줄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지난번에 아주 폭탄을 맞았었죠. 트럼프하고 그 앨런 머스크하고 한번 등을 돌리는 바람에 저렇게 한번 폭탄을 맞았다가 근근히 지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M7의 전체 평균 수익률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환율도 그렇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여가지고 M7 중에서 딴 쪽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아예 한국으로 좀 돌아오셔라. 국장으로 돌아오시는 것도 지능순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장은 지금 전 세계에서 지난 금요일 대비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1등 수준이에요. 네. 연초 대비해서 무려 21%예요. 그동안 잘 나갔던 항생, 독일도 20% 밑으로 약간 처졌더라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도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M7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때 그 M7 안에서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조금 다시 조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세가 국장으로 돌아왔다라는 것.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연말 코스피 3,000 달성 가능성 여전히 네, 저는 열어놓고 보고 거죠? 있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나와서 3,000을 넘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뭘 근거로 3,000을 넘어갈 거냐라는 데서 저는 이제 물음표가 있어요. 사실 3,000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동안 제가 항상 말씀드린 ROE라는 자기자본 이익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거냐 그리고 금리는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무작정 뭐 3,000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은 일단은 분위기 좋으니까 그런 게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그 다음 국면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장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의 ROE, 성장률 뭐 그리고 금리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조합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빨리 외교 무대에 데뷔하게 됐는데요.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중동 정세가 격화된 가운데 더욱 복잡한 다자 회담이 될 수 있고요. 또 한미 정상 간 양자 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이 관세 협상에도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 외교가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전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 나오셨고요. 또 전 페루 또 스페인 대사를 지내셨던 한국외대 LD학부 박희권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어마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중동 정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에 이란이 맞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죠. 먼저 양측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הטייסים שלנו מעל שמי טהרן. אנחנו נפגע בכל אתר, בכל מטרה של משטר האייתולות. و این دفاع ما در پاسخ به تجاوز هست. لذا اگر تجاوز متوقف بشه طبیعی است که واکنش‌های ما هم متوقف میشه.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에 양측이 지금 무력 충돌 계속해서 주고받는 식의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건 이거죠. 얼마나 더 이게 확대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가자 지구가 2023년 10월이었어요. 그것만 네. 해도 벌써 2년을 얼마 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지적하고 전문가들도 분석하지만 지금 네타냐후는 전쟁으로 자기가 정권을 이어가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하마스에 대한 하마스와 지나치게 그 실력이 차이 나는데 네. 그것을 이제 괴롭히는 것에 대한 국제적 외교적 고립이 있었고 내부의 연정이 붕괴 직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다른 전쟁이 필요했고 또 이란이 미국과 뭔가 협상을 해서 완전히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은 채 핵 투명성만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고 그런데 트럼프는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선제적으로 때렸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묵인한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는데 아까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는데 지금 수주간 아직까지 멀었다. 완벽하게 핵 개발에 대한 그거를 쓸어버릴 때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공격을 저는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기한도 얘기는 하긴 했죠. 2주. 예. 2주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디까지 확전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교수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이제 13일 날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일이 지났는데 앞으로 한 3, 4일 정도 양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전 여부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네타냐후 입장을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란과 미국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란의 경우에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달지 또 중동에 있는 미국 기지를 공격한달지 네.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디모나 핵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격하게 되면 뭐 걷잡을 수 없이 확정이 될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지금 미국이 확전을 자제하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 또 미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난번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더러 같이 공격하자는 제의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반대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으로 핵 협상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그 제한적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6차 핵 협상이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이란 간의 협상이 하여튼 추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지만 제한적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그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하셨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합의를 바라지만 네. 때로는 싸워서 해결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도 알고 있다는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전해졌고요.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선제 타격 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미
정보를 제공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게 제일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엑설런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스라엘이 외교적으로 지금 고립돼 있고 네. 네타냐후는 어떻게든지 이걸 확전을 시켜서 레짐 체인지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다, 네. 희망을 하고 있다 이런 기대가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중동의 강대국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뭐 가자 지구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벌써 10배 이상이고 자원 보고고 특히 군사력 측면에서는 이 미사일이나 드론 측면에서 많이 증강을 했어요. 다만 이제 공군력이나 방공망 측면에서 이제 취약한 거 있는데 만약에 확전이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지금 미국의 메가파 중에서도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측이 상당한 세력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연준에 의해서 지금 이자율을 낮춰라는 압력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게 확전이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유가가 뛸 거고 이게 결국 미국의 인플레를 야기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 그리고 또 하나의 징후는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한테 중재를 요청했거든요. 네. 결국은 이란한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말인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저로서는 앞으로 뭐 상당 기간 교전은 계속되겠지만 네. 결국 제한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론하고 있습니다. 봉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이게 확전 여부는 이란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 거냐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이미 이란 정부에게 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원하지만 때로는 싸워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한 것은 네. 결국에는 이란 보고 무조건 항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단된 15일에 예정되어 있던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 네. 6차 회담에서 결국은 지난 60일 동안에 미국 측이 고집을 해온 그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런 교전을 중단하라.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자면 이란 정부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에 반항을 하고 이 확전을 하거나 아니면 또 미국의 개입 여지를 줄 수 있는 미국 국민이나 시설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은 미국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군사적인 협력을 가할 것이다. 그것을 이란이 감내하지 못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내린 것이죠. 또 네타냐후 정부도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는 이란의 핵 기지와 그런 시설 그리고 핵 과학자들을 제거하는 1차적인 목표 달성했지만 그것에 더해서 레짐 체인지, 이란 내의 그런 혁명 수비대라든지 네. 신정체제, 하메네이 그런 신정체제를 바꿔보겠다는 목표까지도 공공연하게 이제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란이 확전을 선택한다면은 이 2차 목표까지도 미국과 협력하여서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 가서는 이란이 굉장히 힘들겠지만 힘이 없는 상황에서 확전할 여지라든지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저항을 한다면은 과연 그것을 이란이 버틸 수가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어디까지 허용할까요? 아까 최고 지도부 제거, 그다음에 추가 핵 기지에 대한 어떤 타격? 트럼프가 그 취임사에서 자기는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트럼프하고 굉장히 안 어울린다는 단어인데 트럼프는 일단 전쟁을 싫어합니다. 전쟁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 네. 근데 이 경우에 왜 허락을 했느냐 하면 협상에 도움이 될 전쟁을 허락한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 이란이 말을 안 들으니 트럼프가 공격하게 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 되면 다음 협상에서 이란이 고개 숙일 거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확전이 돼버리면 트럼프의 계산과는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또 이스라엘인 것이 약점을 봤잖아요. 이 전쟁을 그냥 계속하는 걸 과연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이란 편을 들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갈 것이고 그럼 여기에 기싸움이 네타냐후와 트럼프에서 누가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나겠죠. 저는 오히려 물론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 또 큰 변수지만
사실 이 두의 기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통제 안에 협상을 위한 정도만 공격을 하는 걸 바라는 트럼프와 네. 이 기회를 잡아서 정권도 연장하고 이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혁명정부도 날려버리는 것까지 가능하다면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란 외교장관이 저렇게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우리도 보복을 멈출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는 했었죠. 이스라엘에서 공습을 한 건 어디까지는 이스라엘이 먼저 우리 핵시설과 핵과학자 그리고 군부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세운 것은 그만큼 이란이 옵션이 없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복수는 해야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고 확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시인한 발언으로 봐야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제거된 군부 핵심 지휘관들과 과학자들은 침실에서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은 접경 국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간인들은 방공호에 대피하고 이란은 미사일을 쏘는 정도, 이 정도밖에 보복을 못 하는데 이번에 공습을 했을 때 이스라엘 군부는 나탄즈 핵시설뿐만 아니라 이란 군부 핵심 지휘관, 모하메드 바게리 이란군 총참모장, 그리고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네. 이렇게 군부 지도자들을 쉬고 있는데 집에서 제거를 했고 얼마나 정밀 타격이었냐면 예를 들면 이 스튜디오에 저희들이 이란군 사령관이라면 저희들만 제거하고 이 건물은 하나도 나머지 부분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타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확전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제2공격이 텔아비브에서 뭐가 날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란 내에서 뭐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란이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군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이란 대국민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2의 공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신들의 정부와 군무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확전을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공습을 할 테니까 죄가 없는 당신들 이란 민간인들은 군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뉴욕타임즈랑 워싱턴포스트에 나오는 인터뷰들을 보면은 이란 민간인들은 우리가 군사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피를 하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네. 그런 심리전을 펼치면서 결국에는 당신들이 당신 손으로 이렇게 부패하고 당신들 생명을 위협하고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신정체제의 정치 군부 엘리트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그래야지 이렇게 어려운 경제난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이건 네. 교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의 주요한 동인으로 이스라엘 국내 정치 문제가 있어요. 결국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국내 정치로 지금 어렵고 사실 본인 자신은 지금 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외교적으로 굉장히 고립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이란 지도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이런 공격에 대비해서 또 국민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대응을 하되 네. 미국과의 핵 협상을 타결해서 정상 국가가 되면 결국 중동의 재패 이런 거를 입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앞으로 3, 4일, 5일에 양측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판세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짧게만 말씀드리면 두 네. 분의 결론은 오히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절호의 찬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란은 옵션이 없고 네. 그다음에 미래의 이란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이 아예 싹을 잘리려고 국내 정치를 생각한다면 그다음에 트럼프가 어쨌든 초기에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로서는 이건 너무 아까운 기회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당 부분 자기 위주로 끌어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란의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네타냐후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이란이 오히려 허용하는 것이 뭐냐면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핵 협상 조건을 모두 받아들여서 평화적인 핵 협상을 미국과 타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트럼프가 바라는 방법이죠. 트럼프가 사실. 바라는 것을 이란 정부가 해버리는 이런 거죠. 굴욕감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접고 다음 기회를 노리고 미국 협상에 완전히 항복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이 총리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확전을 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란한테 굉장히 불리한 것이
유엔의 IAEA가 보고서를 낸 것이 이란이 그동안의 협정을 어기고 약 400kg에 해당하는 무기용 농축 우라늄을 벌써 가지고 있고 1년 안에 무기화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그것에 더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란이 현재 약 핵탄두 9개를 최소한 생산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래서 이런 공습을 정당화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명분상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확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이미 핵시설, 핵무기 개발 능력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는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미국과의 핵 협상을 재개하고 네.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100% 수용한다면 이스라엘로서는 전쟁을 확전할 명분도 없고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지지도 이제는 걷어들일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동 변수가 터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취임하자마자 이제 외교 무대에 데뷔를 했고 그걸 또 이제 굳이 기록으로 보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빨리 외교 무대,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된 셈이 됐어요. 네네. 지금 정부 구성이 다 안 된 상태잖아요. 외교부 같은 경우 차관만 지금 임명된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다자 외교 무대에 이제 데뷔를 하는 건데 기대도 되지만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한 자문을 이제 받았고 저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자문을 제출을 하셨어요? 했는데, 네. 했는데요. 이럴 게 별로 없는 회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네. 일단 여기는 트럼프는 일방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네. 제일 싫어하는 게 다자주의입니다. G7에 가면 1대 다가 되고 네. 1대1로 트럼프와 만나기 전에 저는 굉장히 비슷한 입장이죠. 우방국이고 동맹국들인데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는 네. 이들과 사실 지금도 캐나다가 지금 다 포스트 불편하겠죠. 국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캐나다는 지금 맞서잖아요, 미국과. 그리고 또 멕시코를 또 초청했어요. 최초로 트럼프가 때렸던 국가들입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가 우리를 특별히 보는 대통령 전에는 이 선거 전에는 초청이 불확실했습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3일 만에 초청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한국이 그동안의 한국 국내 정치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시위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도 민주주의 후퇴가 있는데 한국이 이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외교 무대에 복원한다는 무대를 오히려 캐나다가 초청했다는 거는 또 가서 크게 이번에 뭔가를 경론을 벌일 일이 없거든요. 그냥 저는 무대에 데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두 분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그 한 40년 가까이를 외교 실무자로 일하면서 정상회담을 쭉 봐왔거든요. 네. 이번 그 이 대통령님의 그 G7 참석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틀리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취임 후에 최단 기간 내 지금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신 거고 네. 또 하나는 그 데뷔 무대가 양자 회담이 아니고 다자 회담이다. 네.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의 이 이전 대통령들께서 양자 회담을 통해서 데뷔를 하셨어요. 이 예외가 98년 4월 초인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아셈 런던에서 개최된 아셈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서 데뷔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다자회담은 양자회담에 비해서 가성비가 커요. 가성비가 크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짧은 시간에 여러 정상들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 바쁘신 분들이니까 다 한꺼번에 바쁜, 한 자리에 모여서 만나시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한국 외교의 정책이었거든요. 정상외교가 올 스톱이 되고 그래서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회복력도 보여주고 네. 한국이 돌아왔다. Korea is back. 이걸 여러 정상들한테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봉 교수님 크게 가성비 말에 크게 웃으셨는데.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리스크가 적죠. 다자 외교 무대이고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고 그렇지만 호주 다음으로 가장 빈번하게 초대를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위상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네. 다자 외교의 무대를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입장이 바뀐다면은 정권은 오고 가지만 한국이란 국가는 계속 있을 것이고 외교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교 자산을 너무 소홀히 낭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짧은 준비 기간이지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도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질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캐나다가 주최하는 G7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가는 G7 정상회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G7에서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다자주의를 배격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가들에서 관세 폭탄을 날린 이후고 또 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등을 쳐먹는가 안보에 무임승차한다 이런 얘기를 벌써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있고 나머지 G7 정상들이 반대쪽에 있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그때도 캐나다가 의장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취임하고 처음으로 간 G7 정상회의였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다자주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가긴 가야 돼서 갔는데 아주 불쾌한 얘기만 계속 던졌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주최국인 캐나다를 보고 캐나다는 부정직하고 나약하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중국보다 더 나쁘다. 크림반도는 러시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G8에서 러시아를 크림반도 병합 때문에 퇴출했는데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머지 G7 정상들이 아주 밥 먹으라고 격론을 벌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선언문에 사인도 안 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진이 트럼프 대통령 혼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고 나머지 정상들은 앞에 서 있고 특히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렇게 책상에 양손을 대고 대드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 사진 저겁니다. 장면이죠? 저게 2018년 그리고 저 아베 총리가 제일 곤란했습니다. 그때 트럼프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일본과 러시아는 북방 영토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다시 G7에 초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곤란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보호무역주의 얘기를 하니까 아베 총리가 얼마나 곤란했냐면 자유무역주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자유무역주의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25년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를 맞이해서 다시 관세 폭탄, 보호무역주의, 유럽에 대한 비판, 안보 무임승차 불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목이 드러나는 그런 정상회의가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참관국 자격으로 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 기대할 것도 크지 않지만 리스크도 적은 다자 무대 외교 대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동성명이 나올까요? 공동성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선언적인 성명에 그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뭐 근데 지금 예민한 문제에 나올 리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문제라든지 뭐 이런 또 그다음에 전쟁 종식 지금 이제 전쟁 문제가 아마 또 다시 중동의 사태나 러브 전쟁이 나오겠죠. 근데 뭐 그 여부보다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1대 다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 반대인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히려 나중에 트럼프가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시쳇말로 각계격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한테 지금 압박받는 국가들의 뭔가 연대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참관이긴 하지만 그리고 따라오는 국가들도 또 7개 국가예요. 묘하게 미국의 관세에 걸리는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와 우크라이나를 한번 빼고요. 그러면 이런 국가와 뭔가 연대감을 갖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무대에서 뭐 딸을 당한다라든지 아니면 배격을 당한다라든지 하더라도 그 개인 성격이 그런지 모르지만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참 멘탈이 강하다는 생각이 퍼스널리티에서 오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이 금년이 G7 출범 50주년입니다. 50주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여타 회원국 간에 너무 입장차가 크고 그래서 원래
이제 예외는 좀 있습니다만은 G7을 가리켜서 패밀리 게더링이다. 가족 모임이다 그랬어요. 가족 모임이다. 근데 지금 외교가에서 우리가 무슨 가족이냐 이런 말이 들을 정도로 네. 예를 들어서 무슨 관세 문제랄지 무역 불균형, 방위 비층액 이렇게 해서 너무 지금 입장차가 크고 네. 특히 지금 이번 호스트인 이 마카니 이 캐나다 총리 경우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편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엄청난 반미 정서가 일어났잖아요, 캐나다에서. 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총리가 된 분이에요. 그렇죠. 예. 반미 정서가 표를 몰아줬죠. 대역전도 그랬습니다. 대역전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캐나다 외교관들은 이번에 이 포괄적인 공동성명은 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번 회담을 여러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뭐 에너지 안보도 있고 광물 자원의 공급망 확보, AI 뭐 여러 가지 의제가 있고 우리 대통령도 2차에 걸쳐 발언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의제가 결국 이번 그 주요 토론 의제가 될 거다. 네. 첫째는 우리 트럼프의 관세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이 사안별로 컨센서스가 가능한 이 짧은 스테이트먼트 정도. 이걸 지금 호스트 국가에서 지금 다른 국가들과 조율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번 그 G7 정상회의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 다자 외교 무대에 서는 것도 서는 거지만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지금 마지막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만 전해지고 있죠. 근데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만난다면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 거라고 보시는지 이건 봉 교수님께 먼저 듣고 차례로 의견 이제 듣겠습니다. 일본이 가장 그 절실하게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그 서울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주최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가 있죠.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일본 측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적극적인 축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며칠 후에 있는 도쿄에서 우리 대사관 주최 60주년 기념 행사에서도 또 이시바 내각이 그런 답신을 보낼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플러사이드 그 G7 정상회의 옆에서 있는 간략한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보다도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한일 간의 정상회담 약식이더라도 서로 덕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는 거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본 측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때 구축된 높은 수준의 한미일의 안보 협력 그 체제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간의 만남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이번이 가장 중요한 그런 계기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한일 간의 정상의 만남이 있는가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한미일 세 국가의 정상이 만나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지속성에 관한 언급이 있다면은 적어도 이제 한일 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교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네. 다자 무대 가성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동의하는 것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대 나머지 국가 이렇게 반목이 2018년처럼 된다면 예. 오히려 실용주의 그리고 비즈니스 외교를 지향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한국이 돌아왔고 한국은 향후 5년 동안에 이런 산업 정책에 주력하겠다고 얘기한다면 가뜩이나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고생을 하고 있는 다른 G7 참여 국가들은 굉장히 반갑게 그 소식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G7 구도화에서 미국과 다른 정상 간의 이 반목 구도가 실용주의 외교 그리고 한국의 산업을 새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달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네. 뭐 미국 대통령 만났냐, 일본 총리를 만났냐 보다도 G7 다른 나라 정상들과
결실 있는 실질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교환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 보면 일단 당장 현안, 관세가 있겠죠. 네. 그 외에 이제 뭐 짧은 만남일 것 같은데 방위비라든지 그 관세 분야까지도 이제 이번 만남에서 혹시 의견을 주고받게 될지. 뭐 정식 회담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포럴 사이드잖아요. 옆에 떼가지고 옆에서 이제 약식 회담을 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관세나 분담금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약간의 기싸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만 좀 걱정하는 거는 이 전체 트럼프와 나머지라는 게 계속 긴장 관계를 가지다가 네. 한국에 만나서 우리한테 분풀이 할까 봐. 그러니까 이 분풀이라는 게 그냥 대놓고 이분이 지금 젤렌스키 만났어도 그렇고 남아공 만났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다 트러블이 있었죠. 근데 1대1로 만나는 것보다는 가능성은 적을 거예요. 그러나 뭔가 첫 만남인데 왜냐하면 첫 통화가 좀 이상했거든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건 추론입니다만 그 내용이 이렇단 말이에요. 열심히 한 관세 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이 트럼프한테는 좋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전 정부가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다시 하자고 그러니 그 뭔가 기싸움이 거기에 있었고 예. 미국이 사실 한참 있다 공식적으로 이제 그래서 내부에서는 극우에서는 통화도 통화 안 안 한 거다라는 뭐 만들어 이제 놔고 그런- 나올 정도였는데 예. 최근에 트럼프가 쫓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가능성은 낮지만 네. 만났을 때 상견례하고 기분 좋은 걸로 오면 좋은데 오히려 저쪽에서 뺨 맞고 한국이 회포를 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 김준영 의원님 지금 견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그 돌발 상황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퍼스널리티 또 세계관 이런 게 이제 응축돼서 나타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정상회담을 쭉 폴로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또 시리얼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외교 참사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돌발 상황에는 대비해야 된다. 돌발 상황에 대비라는 게 결국 어떤 경우에도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난 그 6월 초에 메르츠 총리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져요. 저는 정상회담을 갖고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42분간이었어요. 그때 메르츠 총리가 발언 시간이 4분에 불과했어요. 나머지는 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도록 주는 거예요. 저는 근데 독일 언론은 높이 평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높이 평가를 해요. 그리고 메르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한 가지였습니다. 단일 메시지. 그건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만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지원을 해달라. 이거였거든요. 그걸 성공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아까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많은 욕심을 낼 필요 없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이익이나 명분을 줘라. 그 대신에 실익은 우리가 갖고 오는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까 제가 가성비 이야기를 했는데 가성비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다자외교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본회의가 있고 플러사이드에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정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약식회담이 됐든 어떤 회담이 됐든 한미, 한일 정상회담 또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뭐 가능할 수가 있겠다 저는 보는 거예요. 다만 이게 시간이 너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이 두 분 정상 간의 소위 개인적 신뢰관계 구축 또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겠는가. 협상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제 한미 그 동맹 관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제 그 몇 가지 사례들이 있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화 당시에 이제 그런 분위기 뉘앙스라든지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결국 통화를 한 것을 인정을 한다라든지 그 전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 중국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내 들었잖아요.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우려한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 아직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경계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미국 백악관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미국 국내 사정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패권 경쟁을 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외교를 통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잘못된 이미지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가는 과제이지만 그것이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 박 교수님과 김 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G7이란 다자무제에 우리가 회원국이 아니라 참관국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우리가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아까 말씀하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람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간의 이런 참사는 양자 정상회담이라는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시간이 없는 G7 다자 외교 무대고 한국은 G7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참사가 일어날 확률은 사실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만남이 불발되거나 굉장히 짧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참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했던 건 뭐냐면 9월 유엔 총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꼭 양자 회담을 성사시키겠다고 장담을 하고 갔다가 48초 이야기를 나눴는데 와서 대통령실에서 설명이 그 회담 성과 설명이 48초보다도 더 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대국민 여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굉장히 솔직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스케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남이 없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큰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서로 소개하는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다면은 그거는 양자회담이 아닙니다. 그냥 만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정말 중요한 아까 자막에 나오는 앞으로 한미동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협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두 정상이 양자 정상회담의 맥락에서 해소될 문제이지 이렇게 G7 프로사이드에서 짧은 시간에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참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잣대가 틀린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일종의 기대 수준을 관리해야 하고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성과다. 네. 거기에서 오히려 아까 가능성은 낮지만 뭔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또 이 문제는 뭐냐면 항상 진보 정부가 등장했을 때 이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뭔가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길 거다. 이게 시간 좀 늦어지면 바로 그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한국의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 정부를 흔들어서 얻어낼 게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협상을 할 때 버텨야 되는데 우리가 버티면 한미동 프레임으로 돌려버리면 네. 국내 정치에서 흔들어버리면 우리의 입지가 약해지잖아요. 그게 트럼프에 있는 정부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친중 프레임도 사실상 이 소위 말하는 마가 그룹에서 우리나라의 그거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로라 루머라든지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은 중국이 대통령을 만들어줬고 한국을 이재명은 중국에 팔아먹을 거다, 북한에 팔아먹을 거다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트럼프처럼 안에 있는 전략가들은 이거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자꾸 암시를 하는 겁니다. 중국한테. 왜냐? 그러면 우리 정부가 우리 친주가 아니에요. 친미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이 방향으로 전략을 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여기에서도 거기에 너무 저는 그 성과에 대한 기대를 확 띄웠다가 아까 같은 모습이 났을 때 참사다. 이렇게 하면 출발점에 우리가 사실 그래서 언론도 사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이제 기대치를 조금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쪽으로서도 명심을 해야 될 게 미국이 걸고 넘어질 이런 여지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일 때 발언하고 대통령일 때 발언하고 이제 완전히 틀리거든요. 네. 이 비중이 갖는 그 비중 면에서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금 트럼프 2기 때 행정부가 중국을 뭘로 정의를 하냐? 유일한 추격 위협, soul pacing threat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리고 지금 미중 태풍 경쟁이 지금 뭐
거의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한국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대통령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 이 한중 한러 관계 개선도 이 외교의 영역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저는 이번 G7 회담 참석 계기에 미국하고 충분히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계기가 네. 만들어지리라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안미 경중 같은 네. 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불편해하고 실제로 이제 불편한 속내를 불편하죠. 드러냈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이 샹글리아 국방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중국이 이런 각국, 한국을 포함한 나라가 경제 협력은 중국하고 하고 안보 협력은 미국하고 하겠다는 그런 함정에 빠질 위험이 많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네. 뭐 새로운 발언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미국 측에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은 G7 다자 외교 무대가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나토 정상회의도 아니고 다자 무대가 아니라 한일 간의 양자 외교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솔직해져야 됩니다. 아까 눈높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박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3년 동안 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외교 행동을 모두 참사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벌였고, 네. 이것을 정치화하는데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집권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이것을 안보의 정치화, 외교의 정략화, 그런 카드를 내세울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담백하게 지난 3년 동안의 행동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선언문이 나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당시 민주당은 외교 참사라고 하면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일본엔 퍼주고 미국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 외교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정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구사하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 반대쪽에서는 호갱 외교다, 일본엔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한 수 접은 거랑 똑같지 않냐 했을 때, 거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예전에 이런 안보 외교 사안의 정치화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솔직담백하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네. 반성과 검토에 따라서 새롭게 실용 외교를 구사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하면서 대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는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헥세스가 이것도 우리 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안보와 경쟁을 분리할 수도 없고요. 미국 스스로가 경제 안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중국을 끊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더 중국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 미중 간의 무역량은 항상 레코드 브레이킹입니다. 그냥 매년 이 전체 볼륨이 계속 기록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네. 물론 첨단 부분에 있어서의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역 전쟁이 존재하지만 미국이 중국 생필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끊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결례고요. 외교적 결례로 거기에서는 저는 단호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한 트럼프의 일방적인 이 보호주의에 대해서 전 세계가 사실은 다 공통적으로 미국에 대한, 왜냐하면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이 88, 90년 동안 유지한 미국의 질서인데 네.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던지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이게 한미 관계에서 반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물론 실용적으로 가야 하고 미국과 부딪히지는 않아야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서 버틸 수 있는 우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나치게 국내 정치로 들어가서 미국한테는 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참사로 부르는 데 대한 야당적인 특징이 있지만, 실제로 지난 3년 윤석열의 외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미국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나갈 필요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을 위해서 타협적 요인을 하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사실은 G7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향후에 이제 뭐 적용이 되겠죠. 제가 잠깐 조금만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제 그 피트 헥세스 발언이 이 전 미 행정부의 발언에 비해서 좀 더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동맹들로부터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런 뭐 한미 경중이랄지 친미 친중이랄지 이런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 다만 지금 우리 한미 동맹이랄지 한미일 협력이랄지 이거는 우리의 외교 자산입니다. 네. 외교라는 게 결국은 예측 가능성 그리고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고 지금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이것도 추진해야 된다. 다만 중국과의 경우에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서 실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협력이 불가한 분야가 있다. 이거를 솔직하게 대화를 통해서 밝힘으로써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지 양측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당장 현안을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관세입니다. 다음 달 8일이면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죠. 지금 흐름으로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이제 15개 주요 국가들과는 협상에 대한 결과물을 좀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말이죠. 이제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전 정부와 새 정부로 넘어가는 우리가 애매모호한 시기에 이제 협상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아까 김용희 의원님께서 이제 이전에 합의됐던 것을 준용하도록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원점에서 다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종의 방향 전환, 일부 수정 뭐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실무 협상도 2차례나 공식적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봉 교수님 먼저 듣겠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바라는 것이죠. 미국의 이상적인 그런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패키지가 꼭 우리에게도 이상적인 스케줄과 패키지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전략을 수정하거나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그 한덕수 전 총리와의 통화에도 그랬지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 딜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이전 딜이 있었나요? 이전 딜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트럼프 이제 행정부는 그쪽에서 많이 딜이 있었는데 됐다고 생각할 수도 많이 있는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새로 협상을 한다는 식으로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흔들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딜이 있었나요? 저는 결론은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난감한데 결론은 저는 동의하는데 네.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이게 원래 통상협상의 나중에 마지막 협상 결과물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네. 한국은 지금 입장이 한덕수 대행이 있을 때 60명의 통상교섭단이 갔고요. 네. 거기서 80분간을 해서 전체 맥락이 지어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정도로 갔는데 사실상 80분밖에 안 걸렸고요. 한국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의 반응을 보면 막 외교적 이 상식을 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선거에 이용하기 때문에 미국한테 유리하게 했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기 전에 한덕수 대행의 자세가 뭐였냐면 미국과 부딪히지 않겠다. 미국의 은혜를 입었다. 저는 뭔가 각서라든지 적어도 양해 각서. 왜냐하면 표현을 Memo of the Mutual Understanding이라는 말을 베센트가 썼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식적이지는 아니지만 네. 각서나 노트나 적어도 양해 가서에 준하는 뭔가를 줬다면 저는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미국의 표현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면 이걸 들이밀 때 한국 이재명 대표한테 들이밀 때 이게 저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에.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격 없는 정부의 협상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뭐 말은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미국은 아까 전화통화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네. 미국은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 번 하고 제주에서도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미국이 원하는 게 우리한테 매우 불리한 협상일 때 이거를
방향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부해야 되는 정도면 새로 협상에 되면 이건 첫 번째 과제라고 저는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 스케줄대로 가져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조금 문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이게 트럼프는 계속 지금 뭐라 했냐면 여기서도 7월 8일이지 않습니까? 90일이. 그러니까 사람 물으니까 더 연장할 수 있냐 하니까 연장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네. 그 앞에 뭐라 했냐면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타겟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는 시간에 쫓기는 미국의 입장이 좀 반영돼 있다고 봐요. 지금 미국이 그동안 협상 타결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지금 영국하고 중국 외에는 지금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로서는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줄라이 패키지라고 해서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걸 한미 간에 지금 협의를 한다는 게 단순히 관세율을 조정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 앞으로 트럼프 4년 동안 양국 경제협력 이것의 구조적 틀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일본의 경우에 우리하고 입장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타결하는지를 보고 참고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전략 면에서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건 네. 트럼프는 어쨌든 속도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내부적인 사법부의 판단도 불리하게 나왔고 내부적인 이제 부정적 여론들도 거세지고 있고 하니까 봐봐 관세 협상이 있어서 내가 이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어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지 않을까. 1차 안보다 그 뒤에 더 나은 조건들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했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상황이 우리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8일 그 90일 유예를 다시 연장해서라도 한국과 어떻게든지 협상을 타결해야 된다는 압박의 증가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대행 체제에서 어떤 뭐 딜이 있었던 약속이 있었던지 간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지 한덕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어떤 언약이라든지 이것은 굉장히 낮은 차원에서의 국가 대 국가 간의 초기 단계의 의견 교환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신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이시바 총리가 처음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잘해줬지만 결국엔 24% 관세를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일본도 굉장히 강하게 나갔죠. 여기서 토론하는 대로 지금 미국이 오히려 시간에 쫓긴다는 걸 일본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일본이 계속 내세운 것은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협상을 타결하겠지만 양국 정상이 이거를 축하하면서 정상회담에서 사인할 때 그때 완결을 하겠다. 결국에 마지막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남겨놓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미국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양자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에서 타결을 하는 스케줄로 나가자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한국이 계엄 사태 이후 혼란을 수습하고 국제 무대에 복귀했음을 알리는 첫 외교 무대이기도 합니다. 또 실용 외교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이기도 하고요.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